우리 방사선에 대한 정의를 더 쉽게 내립시다. 자, 방사선은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정된 형태로 돌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아까 전리의 조건 자체는 빼놓고 기본적인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저거를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아까 제가 방사선을 내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방사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를 내기 위한 능력, 이거를 방사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두 가지를 적은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방사능이 결국 방사선 에너지를 내기 위한 능력을 방사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방사능이 없으면 방사선이 방출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사선의 에너지만 나온다라고 하면 방사능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방사선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없으면 방사선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핵종에서 얘기를 할 때, 방사선 핵종에서 얘기를 할 때 정의를 내리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전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있죠? 그죠? 전리를 하면서 양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총합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방사선 에너지가 생겼을 때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표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 법에서 의미 말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방사선은 이렇게, 방사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1학년이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뒤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해가 되시겠죠? 지웁니다. 자, 그럼 이런 방사선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보실 연속적인 X선, 연속 방사선, 제동 방사선, 그냥 들으세요. 지금은 제동 복사선, 백색선이라고 하는 연속된 흐름을 가진 에너지의 분포를 가진 게 하나가 있고요. 특정적인 값을 가지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방사선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가지는 방사선에 대해서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 연속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방사선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래프를 알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빨간 피크 두 개 제외하고 요렇게 참 넓게 에너지가 분포가 되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연속 X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보실 건데요. 그럼 제가 아까 특정한 값을 가지는 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렇게 특정한 피크 값을, 우리가 피크는 정확하게 이 지점에 오면 얼마고 이 지점에 오면 얼마고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피크의 제 산에 있는 값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특성 X선이라고 하는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방사선의 에너지. 밑에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져 있는
이 에너지의 흐름을 연속 X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방사선을 쪼개면 저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원자, 핵이 있고 이 전자들하고 부딪히는 이 전자들하고 부딪히면 뭐 전리가 일어나고 방사선 에너지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원자가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얘기죠. 각각 원자마다 원자 번호도 다르고 원자 번호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 달라요. 구성하고 있는 우리 대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방사선을 받게 되면 각각이 다른 에너지들을 다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맞죠? 그 각각이 다른 에너지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이렇게 10개 에너지가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만약에 방사선이 어떠한 특정한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값을 방출을 하게 되면은 그 특정한 값이 정해지는 게 이렇게 피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은 알 수 있는 정확하게 양이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값이 정해져 있는 특성 X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밑에 이렇게 여러 원소들이 하고 다 부딪혀서 방사선이 나오는 모든 에너지의 총합을 연속 X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개는 구분이 되실까요? 자세하게 안 들어갔어요. 수많은 대기의 원자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총합을 얘기를 할 때는 저렇게 연속적인 방사선의 값으로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탁탁 부딪혀가지고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방사선을 받아서 그 특정한 값을 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해당하는 방사선이 이렇게 피크치로 나타나는 특성 에너지, 특성 X선의 값으로 나오는 거다.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자세하게 들어갈 부분인데요. 우리가 여기 지금 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전자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제가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이게 전자가 아니라 X선 또는 감마선과 같이 흐름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파의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전자를 우리 일렉트론이라고 하죠. 전자가 어떠한 원자하고 상호작용을 했을 때, 부딪혔을 때, 상호작용한다는 건 그냥 부딪힌 거예요. 지나가거나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의 흐름은, 얘 전자는 제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질량의 크기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스 kg 정도가 될 거예요. 굉장히 작은 양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전자의 흐름 자체는 X선이나 감마선과 같은 파와는 다르게 힘이 부여가 되면 이렇게 파의 형태가 아니라 직선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는 화살표를 그냥 단적으로 탁 그려놓은 겁니다. 파의 흐름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맞죠? 우리 파동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물결처럼. 그래서 이 전자가 됐던 밑에 X선이나 감마선과 같이 파의 형태가 됐던 이렇게 원자를 지나갈 때 이 원자 주변에서 얘네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원자 안에 어떤 거하고 같이 부딪혀가지고 발생하는 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전자나 X선이나 감마선이 그냥 요 주위로 훑고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훑고 아무 반응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맞죠? 네. 왜? 에너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평 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죠? 일단 요거 핵을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지금 얘는 핵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핵 주변에는 전자들이 이렇게 궤도전자 구성이 되어져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자 하나 또는 X선 감마선이 이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이 원자를 휘웅 하고 지나갈 때요. 지나갈 때 이 에너지를 가진 전자나 X선 감마선이 이 핵에 가지고 있는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가 있어요. 고유한 에너지가 있어. 그거는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 원자의 결합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원자의 결합 에너지보다는 큰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이 이 원자의 구조가 깨지거나 뭐 핵이 분리가 되거나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잘 봐요. 이 에너지가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공유 결합 에너지 또는 결합 에너지보다 작을 때에는요, 그냥 휘행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것까지 좋아. 근데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들어갔어요. 근데 이 원자의 구조를 깨트리지 않아요. 근데 이 원자가 안정할까요? 불안정하다는 거죠. 왜? 얘가 에너지가 없이 그냥 부딪혔으면은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원자를 지나가면서 이 전자나 X선 감마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속도도 줄어들 거고요. 맞죠? 지나가니까 그럼 그 줄어든 것만큼이 이 원자를 흔들게 될 거예요.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가서 주먹으로 때려요. 손바닥을. 손바닥 아프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주먹으로 때린 힘만큼이 이 손바닥이 흡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손바닥이 부서져요? 그냥 아프기만 하고 말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구성이 바뀌지 않고 가서 힘을 줬기 때문에 이 힘을 준 것만큼이 손바닥이 흡수를 할 거고, 그럼 이 손바닥은 원자가 될 거예요. 그럼 흡수된 것만큼을 방출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시 안정된 자기의 상태로 돌아가지. 그래야지 안정되게 계속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방출되는 선을 우리가 X선 또는 경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 전자나 X선 감마선이 지 힘을 가지고 손바닥을 때려 원자를 때렸을 때 에너지가 부딪혀서 감속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센데 이 힘이 계속 전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맞고 지나가는 것만큼은 에너지로서 당연히 소실이 되겠죠. 어디에서? 원자에서. 흡수한 것만큼을 제외한 나머지의 에너지가 빠져나갈 겁니다. 그게 얘가 됐던 얘가 됐던. 그때 에너지값만큼이 방사선으로 방출이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는 주먹이라고 딱 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전자의 흐름의 경우에는 전자, 여러분들 쿨롱력 들어보셨죠? 쿨롱력, 쿨롱 전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 쿨롱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발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전자들은 막 모여있으면 자기들끼리 같은 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반발력 또는 전기전자에서는 쿨롱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정확하게 이 원자하고 훑고 지나가면서 빠져나온 양이 얼마만큼이 되고 원자하고 부딪혀서 이게 방사선이 얼마만큼이 방출되는지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방금 얘기했다시피 얘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연속적인 에너지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쿨롱력 자체가 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전자의 흐름 자체가. 그렇다 보니 원자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부딪혀서 뭐 어떠한 작용을 한다 해도 이때 나오는 선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렇게 연속적인 스펙트럼 분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연속 X선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 다른 말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거는 뒤에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인공방사선, 우리 X선 발생 장치에서 발생되는 전자를 캐소드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자의 음의 형태를 가진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필라멘트에서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아까 타겟이라고 했던 양극의 전자들이 가서 부딪히게 돼요. 맞죠? 그럼 이때 밑에 방출되는 게 방사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얘기했던 걸 왜 같이 합쳐나왔냐고. 왜 합쳐나왔냐면 아까 제가 전자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우리가 저기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만들어지는 방사선은요, 특정한 값을 가지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전자들이 가서 어디에 부딪혀서, 양극에 부딪혀서 발생되는 선들이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고요. 거의 다가
연속적인 에너지의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스펙트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연속적인 값들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연속 X선을 앞으로는 제동복사선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보이죠? 제동복사.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또 다른 표현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PT까지는 일단 연속 X선을 얘기를 할 때는 제동복사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가 됐던 X선, 감마선이 됐던 원자 핵 주변을 훑고 지나갈 때 이때 이런 식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을 연속적인 X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들어와야 돼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훑고 지나갈게요. 이 전자가요. 전자라고 표현을 하시면 전자라고 돼 있으니까 전자가 이 원자로 훑고 지나가게 되면 이 에너지분만큼이 원자에 흡수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원자가 불안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원자의 구조를 깨트린다 했어요? 안 깨트린다 했어요? 안 깨트려요. 그러면 흡수된 것만큼이 방사선으로 좀 빠져나갈 건데 우리가 이거를 부르는 상태가 있어요. 상태의 조건을 얘기를 할 때 이 원자가 흡수한 에너지만큼을 방출하게 되는 에너지를 방사선이라고 연속 X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의 상태를 우리가 여기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흥분된 상태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exciting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흥분 상태에서 방사선들이 방출이 되는 거고요. 여기 상태 똑같은 말 흥분이나 여기나 exciting 다 똑같은 표현인데 그러한 상태들에서 방사선이 방출이 되고 그 여기 상태가 탁 끝이 나요. 그 끝나는 시점은 이 원자가 다시 자신의 본래의 안정된 상태로 딱 돌아간 시점. 그게 여기 상태가 끝난 거예요. 여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구조를 깨트리지 않고 방사선이 외부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리 얘기했었죠. 전리. 맞죠? 전리는 이 원자의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 핵의 구조가 깨지는 게 아니라요. 이 원자의 구성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깨져가지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형태, 이온의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리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여기가 무엇이냐, 왜 여기라고 하는 게 생겼냐. 에너지를 흡수를 했으니까 그 흡수된 것만큼을 안정된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와 에너지 받았으니까 빨리 내보내야지 내 상태로 돌아가지. 그 상태를 우리가 여기 상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 여기 상태만큼의 에너지가 뭘로 방출이 된다고? 방사선의 에너지로서 방출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여기 상태가 다 끝이 나요. 그러면은 다시 원자가 자기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상태를 우리가 기저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저 에너지 또는 기저 상태라고 해요. 안정된 상태, 원래 자기 준위로 돌아오는 상태. 그래서 책에서는요, 원자력, 법령이든 어떤 책이든 원자의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여기 상태에서 기저 에너지까지 돌아오는데 필요한 에너지 또는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연속 X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가 끝날 때 방사선을 방출하고 그러면 그 상태가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떤 상태로? 기저 상태로 돌아오더라. 이게 연속 X선의 가장 기본적인 발생 원리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용어들이 계속 나오죠? 맞죠?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첫 번째, 외부에서 에너지, 이때 에너지는 PT와 같으니까 전자가 속도를 가지고 얘만의 속도를 가지고 원자로 들어가요. 근데 원자로 가는데 이 원자의 궤도 전자 또는 핵 주변을 지나가면서요. 자신의 에너지도 감속이 되면서 빠져나가 버리고요. 에너지가 감속됐다라는 표현이에요.
감속이 돼가지고 전자도 빠져나가고 이 원자도 이 감속된 것만큼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흡수된 것만큼을 다시 바깥으로 방출시켜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연속 X선, 방사선, 제동 방사선, 제동 복사선 다 같은 표현으로 쓰는 거라고요. 이 상태 자체를 무슨 상태? 여기 상태. 여기 상태가 끝나고 나면 무슨 상태로? 기저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려워요. 이걸 다 정리하는데 지금 방사선 되면은 4학년 다 끝났죠. 이해되지? 자, 그걸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게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고속에 입자전자가 표적물질, 즉 타겟에 해당하는 아까 원자 핵하고 궤도전자의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교재에서 제동복사선이나 연속익선을 표현을 할 때는요. 자, 이건 하나 생각을 하고 봅시다. 이 핵이라고 하는 것과 궤도전자의 힘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이 핵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핵을 깰 수 있는 것은 중성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냥 이런 전자가 들어와가지고 절대 이 핵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핵과 궤도전자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방사선을 제동복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이를 지나가요, 주로. 근데 또 나중에 되면요, 이 사이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바깥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 전자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동복사선, 연속엑스선을 얘기를 할 때는 핵과 전자의 사이의 공간을 지나가면서 그 여분의 에너지가 방사선으로 방출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 핵하고 궤도전자 사이에서는 강한 풀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감속이 돼서 입사된 전자는 방향을 틀게 되고요. 어떻게? 요렇게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직선으로 갔었잖아. 그럼 직선으로 가야지. 근데 이 원자가 그 에너지만큼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상태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전자가 그냥 가면 되죠. 뚫고. 얘가 흡수를 했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는 거야. 에너지가 감소된 것만큼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줄어든 속도, 즉 감소된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분만큼은 뭘로 방출하는 거예요? 에너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연속 X선, 방사선 에너지로서 방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연속 X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럼 연속된 에너지 주기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각각의 크기를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최대하고 최소는 최대를 알 수가 없어요. 최소는 제로가 될 겁니다. 근데 정확한 최대 에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연속 X선은요 3분의 1 값을 해주는 평균 에너지로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평균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도 평균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표적물질, 즉 양극에 아까 제가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죠. 유방 촬영용 장치에서는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물질을 쓰고요. 저 일반 촬영용 회선 장치에서 에너지가 커야 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큰 물질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텅스텐 합금을 써요. 그냥 텅스텐만 쓰면은 약해요. 이것도 기계학에서 저희 국가고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금의 비율이 있어요.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합금의 비율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높은 것들, 몰리브덴은 원자 번호가 낮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히게 되면은 방사선의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나오더라. 근데 걔 중에서 아까 제가 여기 전자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냥 숨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에너지가 전자하고 딱 맞닥뜨려지면은 이 전자를 방출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이 그래프상에서 이런 피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각각의 궤도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틀에 들어가 있는 전자들은요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피크치만큼의 전자의 에너지가 톡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훑고 지나가거나 이런 전자들하고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에너지만 감속되어서 나갈 경우에는 전부 다 연속적인 X선의 방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국가고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윈 헌트 법칙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 적어놨죠. 한글로 바꾸면 다윈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파장의 값을 정확하게 딱 특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파장의 값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최단 파장 값을 찾아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물리학적인 수식을 써가지고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에 의해서 연속 X선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압과 최단 파장의 곱을 12.42로 일정하다. 이 파장의 에너지 값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최단 파장의 단위는 옹스트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단위 부분에 넘어가면 잘 아실 거예요. 이걸 10의 -10승 미터라고 표현을 해요. 옹스트롬을. 그래서 저 파장의 값을 넘어갈 수 없다 라고 연속 X선에서 발견을 한 사람이 다윈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거는 제가 나타내게 되면은 요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지금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요게 최단 파장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방금 12.42로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다윈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을 나타낸 수식입니다. 그 말을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전압분의 12.42로 나타내는 거예요. 최단 파장은 전압분의 12.42로 일정하다. 연속 X선, 즉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진단용 X선 장치에서의 최단 파장 값은 그게 방사선 물리학 문제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죠. 제가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에 다 모아놓은 거라고 총집합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2.4mS라고 하는 수치는 안전관리학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방사선 물리학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산수예요. 산수. 그래서 이 식만 알고 있으면은 대입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이 사람이 다윈 헌트가 최단 파장을 구해낼 수 있는 식을 만들어주게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연속 X선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최단 파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특성, 지금 뒤에서 볼 특성 X선하고는 무관합니다. 무조건 연속된 X선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 특성 X선에는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한 게 있어요. 그 법칙이 또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즐리 법칙이라고 하면은 우리 앞에서 지금부터 배울 또 특성 X선, 다윈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최단 파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연속 X선 이렇게 딱 두 개로 갈라주셔야 돼요. 이게 방사선 물리학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제가 특성 X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면 시험 끝나겠네요. 시간 다 끝나겠네요. 자, 특성 X선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연속 X선은 원자 핵이 있는 상태에서 이 전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편향이 돼서 원자 핵하고 궤도 전자 사이를 훑고 지나갈 때 그 에너지분만큼이 연속적인 산의 형태로 나오는 게 연속 X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근데 특성 X선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원자 핵이 있고 궤도 전자가 있어요. 맞죠? 근데 지금 그 들어가는 입사 에너지 비익을 안 했네? 이게 똑같이 전자라고 칩시다. 이거하고 전자라고 칩시다. 근데 연속 X선은 요 주변을 지나가는 거고요. 특성 X선은 지금 어디에 부딪혀요? 궤도 전자에 부딪혀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얘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나올 에너지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원자에서 이 전자하고 부딪힐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못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나가서 그 에너지분만큼만 주고 방사선은 다 방출이 되는 연속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특성입선에서 얘기하는 이 전자의 에너지, 즉 전자의 힘은요. 이 궤도 전자에 해당하는 에너지, 즉 전자를 분리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에너지가 들어도 훑고 지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궤도 전자에 속박되어져 있는 이 전자의 에너지보다는 같거나 커야지 이 전자가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얘를 분리시킬 거 아니에요. 궤도 전자라고 하는 거는 원자 핵에 결합되어져 있는 전자의 결합 에너지예요. 결국 이 핵에 의해서 전자들이 속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핵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왜?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전자들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힘이지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에너지 준이라고 해요. 에너지 값을 전자가 속박되어져 있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K, L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방사가 아니에요. 일반 화학 시간에 K가 L가 M가 N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자의 준위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책에 정확하게 기재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원자의 구성이에요. 이건 물리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핵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K라고 적혀져 있는 이 궤도 전자가 속박되어져 있는 각이 가장 에너지가 클 겁니다. 왜? 핵에 끌어당겨져 있으니까요. 맞죠?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핵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약해져요. 핵에 결합되어져 있는 에너지 자체는 약해진다고요. 당연한 거 아닐까? 네. 맞죠? 자, 그러면은 이 전자가 지금 여기 때린 게 아니네? 이 전자가 K를 때렸네? K각에 있는 전자를 때렸네? 맞죠? 그러면은 이 전자를 때릴 때 아까 얘기했었죠. 같거나 그 에너지가 커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전자가 부딪혀서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어디로 가요? 이 원자의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빠져나와요. 에너지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에너지 자체를 받은 전자는 궤도 전자는 밖으로 빠져나와요. 이때 부르는 전자의 이름을 광전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광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전자가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 전자의 자리는 비워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를 지금 회색깔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 원자 자체가 전자들이 각각의 각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안정되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 건데 전자 하나가 에너지를 받아 튀어져 나가버렸어요. 이 궤도 전자는 어떻게 돼요? 불안정해져요. 그럼 이 원자 자체가 다 불안정하게 바뀌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여기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말 그대로 전자가 빠져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원자가 여기 상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안정되게 채워주냐? 이 다음 방에 전자가 들어가요. 다음 궤도에서 안에 비워져 있는 이 궤도로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찌 됩니까? 기저 상태.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표현이긴 한데요. 또 이 자리에 전자가 빌 거 아니에요. 또 어디서 들어와요? 또 다음 각이 됐든 어디든 됐든 또 들어와요. 그럼 또 다음 각에 비니까 또 들어오고 최종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돌고 있는 이런 자유전자들이 있을 거예요. 바깥에. 그 전자들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자의 자리를 채우면서 원자 자체가 안정되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왜 특정적인 값이 밖으로 방출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궤도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궤도전자들 사이에는 에너지 레벨이 있어요. 이 사이만큼의 에너지 준위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에너지 레벨만큼이 방사선으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떨어지면서 방사선이 방출이 되는데 이때 값은 그 다음 값에서 안에 값으로 들어올 때의 에너지 차이 분만큼이 이렇게 특정적인 값으로 방출이 되게 되고 그 값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피크치로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다음 값이 아까 비었다 했잖아. 그럼 이 자리로 이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리에 똑같은 특성 X선이 또다시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다음 값도 똑같이 이렇게 피크 형태를 가진 선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특성 X선.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튀어나간 전자를 우리가 광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네. 에너지를 전면 다 부여받아서 그 각에서 튀어나간 전자의 명칭을 앞으로는 광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 상태만 얘기를 했죠. 네. 그죠? 근데 아까 우리 방사선 얘기하면서 제가 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전리 상태예요. 전자가 부여를 받아서 원자 자체는 여기 상태로 변하는 거고요. 이때 빠져나온 광전자를 표현을 할 때는 전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리가 되었고 그러면 그때의 원자의 상태는 여기 상태가 된다. 그럼 그 여기 상태에서의 에너지가 안정되게 바뀌기 위해서는 그 다음 각에서 또는 그 다음 각에서 전자들이 채워지면서 방사선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때 방출하는 방사선의 이름을 특성 X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특성 X선은 값들이 정해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전자를 에너지를 주고 밖으로 빼내는 전자 이름을 광전자. 이때 현상을 전리현상. 왜? 전자를 빼내니까 빛의 형태로 팡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때 에너지는 제가 광전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빛의 힘을 가진 전자라고 해서 광전자예요. 빛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밖으로 또 떠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전리된, 그럼 이게 전리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형태로 바뀌겠죠. 우리 두 개 합치면 중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빛으로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표현은 광전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빛이에요.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 현상 자체를 전리현상. 전자의 속박을 깨트려가지고 음양의 이온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리현상이 일어나고 전리현상이 일어나면 원자 자체는 여기 상태로 바뀌게 되고 여기 상태로 바뀐 원자는 안정된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 그 다음 각에서 또는 그 다음 각에서 에너지가 전자가 채워지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시키더라. 이 X선을 앞으로는 특성 X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고 마칠 거예요. 요 페이지까지 보고. 자, 그래서 고수미 전자가 표적 물질을 이루는 원자에서 내각 전자. 여기서 내각 전자라고 하면 보통은 K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까 K각에 부딪혔잖아요. 전자가 한 85% 이상이 K각에서 일어나요. 제일 최내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최내각, 제일 안의 각. 그래서 최내각의 전자를 방출을 시키게 되면 그 빈자리에 외각 전자, 그 다음 각에서 채워질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다음 각에서 채워질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들어올지 몰라요. 확률적인 거지만 궤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레벨에서의 차이이지 방출되는 방사선의 에너지 크기 차이이지 일단은 딱딱딱 정해져 있는 값들이라고요. 그래서 외곽에서 전자를 채우는 과정에는 그 빈자리, 이 빈자리를 표현을 할 때요. 공위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자가 비어져 있다. 그래서 공위 상태 또는 공위각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어져 있다고, 공간이 생겼다고, 위치에 공간이 생겨서 그거를 표현할 때 공위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우면서 남는 에너지를 방사선으로 방출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특성 X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럼 빈자리와 K각일 때 발생하는 KX는 K 특성에 있어서 L각이 빈자리 그 다음 각에서 발생을 할 때는 L 특성 X선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 각에 해당하는 궤도 각의 이름을 붙여서 K각, L각, L 특성, K 특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K 특성 X선이 L 특성 X선보다 왜 크다고? 핵에 잡혀있기 때문에 쉽게 핵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핵 근처로 떨어지는 위치에 전자의 에너지가 떨어질 때 그때 방출되는 방사선의 에너지가 제일 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K가 여기 핵에 제일 가까이 붙어있을 거니까 여기 L에 있는 것보다는 더 큰 에너지를 방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 밑에 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 천이라고 하는 표현도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복습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던 거 모질리 법칙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요거 아직 안 했죠? 얘기 안 했죠?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오늘 얘기한 거 굉장히 많은 양 한 거예요. 거의 방사선 물리학으로 따지면 책 20페이지 가까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줄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줄여지게 된 건데 그 자세한 거는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니까. 어렵죠? 네. 쉽지가 않아요. 저도 풀어가지고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우신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또 반복을 해서 다음 시간에 복습